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 교통 문제, 물가 상승.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며칠 전 TV 퀴즈 프로그램에서 출연진들이 저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국내 현안들을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뭘까 하는 것이었죠. 5위부터 차례로 밝혀보는 정답 중에 1위를 맞춘 출연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정부패.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대안이 부정부패가 없는 정직하고 평등한 사회였고요. 학생들의 대답치고는 꽤 의외라고 한 출연자가 말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뚜껑을 열어도 끝이 없는 부정축제. 이제 선배로서 기성세대는 부끄러워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Like TV, a perfect little world that doesn't really need you, and everything there is made of light, and the days keep going by. Here they come.
오늘 첫 곡 영화 닥터 중에서 스트레인지 엔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인천 남구 관교동의 김주영 학생, 친구 수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셨네요. 서울 노원구 상계십동의 정세윤 씨, 대구여고 3학년 2반의 임계희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FM 영화음악입니다. 여드름엔 아젤리아. 예, 공유롭이 장어입니다. 우리 쌀쌀. 난 어쩌지? 여드름 때문에. 어머? 자, 꾸준히 발라요. 아, 아젤리아. 여드름엔 아젤리아. 텃밭 같은 여자. 여기 소나무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라스트 모히칸.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떠나던 순간 운명처럼 음악은 흐르고 감동의 영화 라스트 모히칸. 이제 음악으로 만났어요. 폴리그램. 20살 치곤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띠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사명이 이어야 해. 얼큰한 해맛 라면 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탐브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에 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에 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필름에서 직접 소리를 뽑아내서 음질이 조금 안 좋았는데요. 중국 영화 붉은 가마의 타이틀뮤직이었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신세대로 손꼽히는 감독입니다. 이소홍 감독. 여러분께 좀 낯설은 감독이라서 밝혀드리는데요. 여성 감독이고요. 그가 감독한 이 영화는 원래 90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영화 내용이 중국 농촌의 어두운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파헤쳤다고 해서 그간 상영은 물론이고 해외 수출마저 금지됐었죠. 그러다가 개방의 분위기를 타고 지난해 금지 조치가 해제된 영화입니다. 92년 낭뜨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고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비평가상을 수상했던 붉은 가마. 오늘 FM 영화 음악이 소개해드리는 새 영화입니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현재입니다. 개방의 물결을 타고 처녀들이 대다수 도시로 떠나버린 농촌 마을. 이곳에서 어느 날 마을학교 교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범인들은 자수를 하죠. 평화, 구화라는 형제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쁘고 총명한 여동생 흥행이 있었죠.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벌어온 왕강국이라는 총각이 이 흥행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 대신에 지참금이 없어서 36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평화에게 왕강국의 동생을 시집 보낸다. 이런 조건이었죠. 말하자면 누이 동생을 맞바꿔서 결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첫날 밤에 생겨납니다. 왕강국은 처녀의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흥행을 친정으로 쫓아내고 자기 동생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이에 너무나 화가 난 평화와 구화 형제는 평소 동생과 가깝게 지내던 마을 교사를 의심해서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끼로 내려치죠. 교사는 그렇게 무고하게 끔찍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고발하고 있는 더욱 끔찍한 현실은 이 형제의 살인 의사를 뻔히 알면서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암암리에 그 사건을 동정하고 묵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제도가 무지한 인간들을 억압하고 또 파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비단 중국 농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죠. 영화 속에서 이 평화 구화 형제가 교사를 살해하는 장면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보죠. 중국 영화 붉은 가마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다음 새 영화입니다. 스필버그 사단의 감독이죠. 태양의 제국, 칼라 퍼플의 제작자로 더 유명한 프랭크 마샬 감독이 최근에 Alive를 완성했습니다. 1972년이었죠. 우루과이 대학 럭비팀 선수를 태운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추락했습니다.
영화는 이 실제 사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72일, 그러니까 2달 반 만에 총 45명의 승객 중에서 생존자 16명이 구조됩니다. 그 뒤 안데스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그 생존자들의 사투가 논란과 감탄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정부 당국도 수색 작업을 포기해버린 눈 속에서 먹고 마실 것마저 떨어져 버렸습니다. 추락 후 열흘이 지나자 그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눈 속에 묻었던 사체들을 다시 끄집어내죠. 살아남기 위해서 인육을 먹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육은 다름 아닌 생존자들의 부모와 형제, 친척들이었죠. 현재 이 16명의 생존자들은 가족 같은 유대감으로 매년 그들이 구조됐던 12월 22일에 모두 다시 모인다고 하는데요. 그 누구도 21년 전의 그 고통을 잊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라이프지 보도에 따르면 그들 중에서 TV 프로듀서이자 사업가인 난도 파라도처럼 사회생활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요. 당시에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인육을 먹었다는 사실을 애써 숨기려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난도 파라도 씨는 특히 이번 영화에서 자문 역할을 맡아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했다고 하죠. 국내에서는 죽은 시인의 사회, 늑대계 등으로 알려진 에단 호크가 이 역을 맡아서 열연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한 인간의 처절한 사투, 그리고 피부치의 살을 먹어야 하는 인간의 절망, 비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영화 Alive 중에서 듣겠습니다. 아베 마리아. Ave Maria, gratia plena, Maria, gratia plena, Maria, gratia plena, Ave, Ave Dominus, Domin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et benedictus, et benedictus fructus ventris Maria,
영화 얼라이브의 맨 마지막 장면에 나오던 곡 아베 마리아 아론 네빌의 노래였습니다. 새로운 스튜디오로 옮겨온 지 처음으로 정성희 씨를 맞이하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떠세요? 기분이 여기 오시니까? 일단 낯설고요. 그 다음에 감기 걸리신 목소리가 더 아름다우신 것 같습니다. 아니, 감기 걸리라고 막 격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튼간에 오늘 새 스튜디오로 왔는데요. 정성희 씨도 오늘 새로운 내용을 갖고 오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사실은 그 2%에서 제가 그 한국 영화 다루는 것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다 한다 하여 그 비판의 목소리도 높으신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그 지금 4월 달에 한국 영화 중에 중요한 영화들이 계속 속속 그 소개되고 있고 또 있죠. 예. 아까 대종상 시상식이 있었었죠. 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은 한번 한국 영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것이 오늘의 그 주제입니다. 한국 영화에 대해서 묻는 첫 번째 질문은 과연 한국 영화에 지금 미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하다면 이 대답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싶다면, 거기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려야 한다면 한국 영화에 새물결, 즉 뉴 웨이브가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네. 틀림없이 한국 영화에 새 물결이 있기는 합니다. 예. 장선우 감독, 박광수 감독, 장길수 감독, 이명세 감독, 이 네 사람은 이전 세대들과는 틀림없이 다른 관점, 다른 방법으로 영화를 찍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한국 영화계의 젊은 감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93년이 시작되자마자 이들의 모습이 불안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의 그 전조부터 한번 저희가 따져보기로 하죠. 그 금년 한국 영화의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감독은 이명세 감독입니다. 네, 첫사랑으로 맞습니다. 끊었죠. 그는 아마도 그의 세대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영화 감독일 것입니다. 그 특이한 점은 90년대에 60년대 한국 영화적인 전통을 다시 끌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는 세트 내에서 모든 영화 감독들의 꿈이 있습니다. 즉 촬영부터 조명, 연기, 색깔, 그리고 비를 내리고 안개를 내리고 날씨를 계기하는 것까지도 완전하게 영화 감독이 통제할 수 있는 영화, 즉 완전 영화의 이상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그 한국 영화 60년대에 또한 그 황금 시대에 누렸었던 영화 감독들의 행복이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러나 이것이
곧 끝났습니다. 60년대 영화가 끝나면서요. 70년대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한국 영화 감독들이 세트 바깥으로 나가게 된 것은 그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60년대를 일컬어 이른바 한국 영화의 황금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스튜디오 영화에 썼습니다. 그런데 아래 있는 제작비가, 자본의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세트 바깥으로 영화 감독들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영화가 70년대의 문학 성과와 결합하면서 야외로 나가 사실주의와 현장주의, 이 두 가지 전통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70년대 영화들을 보면은 이장호 감독의 별들의 고향이나 김호선 감독의 영자의 전성시대 또는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을 보느라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그렇죠. 그들의 얼핏 스쳐 지나가는 표정들을 잡아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아주 극단까지 밀고 간 7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 최고 걸작이 이만희 감독의 삼포 가는 길로 꼽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명세 감독은 잘 알려진 대로 배창호 감독의 연출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창호 감독이 황진이로 시작되는 영화를 찍는 작품들의 연출부를 통해서 이른바 소위 이야기하는 미장센 영화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즉 장면 속에 화면, 그 감독의 사고가 담기는 화면 만들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구적 의미에서의 작가주의 영화를 검토하였고 그리고 자기의 영화 세계를 그 속에서 찾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서는 틀림없이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죠. 이 영화는 최진실 박중훈의 영화가 아니라 공간에 관한 감독의 하나의 사색입니다. 그는 비현실적인 공간을 만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를 보면 단일화된 세트의 색깔, 조명의 비일상성 등을 통해서 누가 봐도 그것이 세트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아주 고의적으로 세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쌍의 부부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세트는 그들의 마음속에 외면화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영화라기보다 만화 같은 그런 영화였어요. 네, 그래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첫사랑은 나의 사랑 나의 신부의 그 성공의 근원이 된 그의 가설을 과도할 정도로 밀고 나아갑니다. 그는 여기서 아주 위험하게도 혹시 인물까지도 세트의 일부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간 내에 그 인물들을 세트처럼 배치합니다. 이 영화의 주 내용은 영화의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우리 읍내라는 연극을 공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속에 나온 내용, 즉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연극 선생님과 영신이라는 대학 1년생 사이에 생겨난 1인칭 시점의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읍내라는 연극 공연 이야기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영신과 연극 선생님입니다. 두 사람의 감정을 이 영화는 찍어나가는데 이명세 감독은 영화를 뒤집어서 영화의 공간을 연극의 공간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연극 선생과 영신의 관계, 그 인물보다도 그 관계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영화는 형식만 남고 내용이 사라져버립니다. 영화에 아주 오래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의 전통은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 즉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명세 감독은 영화를 찍으면서 지나칠 정도로 자기 도취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나르시시즘을 통해서 단적으로 말하면 영화에 미학은 있지만 철학이 없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 불안의 징조는 이명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개봉하고 있는 장길수 감독의 웨스턴 애비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길수 감독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아주 끈질긴 비판을 해온 감독입니다. 그렇죠. 그에게 특별한 영화 미학은 없지만 그는 전통적인 한국 영화 만들기의 기법으로 영화를 메시지와 드라마 사이에서 관객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항상 일정한 수준 이상을 지켜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아주 그의 최대 공약수로서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 성공작이라면 음만은 오지 않는다고 했을 것이고 불행히도 이것이 실패한 영화는 바로 같은 해에 찍은
수잔 브링크의 아리랑이 있을 것입니다. 최진실의 그 열연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두 번 보는데 상당한 인내를 요구하는 영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그 자체로 영화에 있었습니다. 감독에 따라서는 형식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으려 노력합니다. 장길수 감독은 그 방법을 문학에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가 문학 원작에서 영화를 끌어들였을 때는 실패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의 나라, 음만은 오지 않는다, 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네. 이 모두 다 장길수 감독으로서, 그리고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는 한국 영화의 중요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장길수 감독은 글쓰기와 영화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감독일 것입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는 드라마가 사라지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웨스턴 애비뉴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턴 애비뉴는 LA 폭동 이후 로드니 킹 사건으로 인한 그 LA 폭동 이후 정확하게 1년 만에 만들어져서 개봉된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는 이민 1세대와 이민 2세대를 동시에 등장시켜서 이민 2세대의 딸의 시점으로 보는 하나의 이민사입니다. 즉 이것은 공간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러나 공간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장길수 감독은 웨스턴 애비뉴가 아니라 여자 주인공 메리 앤 킴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따라서 백인 사회와 흑인 사회, 동부와 서부, 지식인 사회와 하층 사회를 그리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입니다. 현지에서 UCLA 영화과를 다니는 이민 2세대 여학생의 시나리오를 이 영화는 선택해서 찍었는데요. 네. 물론 누구보다도 예. 동세대 체험을 사실적으로 그녀가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 하지만 그런데. 영화는 구전 문학이 아닙니다. 이 구성이 예. 학생 시나리오답게 대단히 도식적입니다. 예. 그래서 삶과 사회와 역사가 아주 앞뒤가 딱 들어맞는 구조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영화는 영화의 목표인 흑인 폭동이 LA에서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설명하는 데에도 실패했습니다. 장길수 감독은 미국에서 분명히 깊고 푸른밤 같은 관광영화 따위는 찍지 않았습니다. 또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폭동 사태를 아주 사실주의적으로 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하지만 불행히도 그것으로 전부입니다. 그는 더 이상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흑인 폭동 사태는 문제의 시작이었지 결론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웨스턴 애비뉴는 백인들이 멈추어서 버린 바로 그 지점에서 예. 그 자신도 멈춰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화염병을 던지고 폭동이 벌어지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비디오로 스파이크리의 똑바로 살아라의 마지막 장면과 비교해 보시면 네. 왜 어떤 영화는 칸느에 가서 그랑프리를 겨루고 네. 어떤 영화는 국내에서도 흥행이 잘 안 되는지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글쎄요, 이것을 감독의 역사의식으로 돌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틀림없이 그 장길수 감독은 자기의 아메리칸 드림에 관한 꿈의 그 근원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의 LA의 이민 세대의 그 심장부까지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심장부에 들어가서 허상을 발견하고 드라마를 찍으려 했다는 것은 바로 장길수 감독이 과도하리만큼 관객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한 명의 영화 감독에서 한 명의 작가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가 얘기해야 할 젊은 감독은? 세 번째 감독은 네. 박광수 감독입니다. 예.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에 가서 이제 그쪽 비평가들과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한국 영화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감독이 딱 3명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임권택 감독과 배영균 감독과 그리고 박광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즉 한국 영화가 만약에 큰 상을 받는다면은 네. 아마도 이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박광수 감독은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여하튼 한국 영화의 거의 처음으로 미장센느라는 개념을 갖고 영화를 찍기 시작한 첫 번째 연출자일 것입니다. 즉 충무로의 감독들이 찍는 장면들보다 더 훌륭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충무로의 감독들은 그러나 그 장면을 찍을 때 어떻게 찍으셨습니까 하면 경험으로, 감으로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답을 하는 동안 박광수는
논리를 세워서 장면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논리가 없으면 단 한 커트도 나가지 못하는 감독입니다. 그것을 칠수만수는 보여줍니다. 그의 데뷔적인 칠수만수에서 그는 그의 영화적인 새로움을 그려냅니다. 이 영화는 그의 앞서 만들어진 영화들과 똑같이 서울의 똑같은 풍경, 80년대 영화 속에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주인공들인데 이것을 박광수 감독은 높이와 거리의 개념으로 다시 사고합니다.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지하도에서 시작해서 영화는 옥상으로 끝납니다. 또 낮에 시작해서 밤으로 끝납니다. 희망과 좌절을 서로 엇갈리게 만들어 놓고 그 모순 속에서 90년을 맞는 계급들의 감정을 화면에 담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박광수 감독은 그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카메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여기에는 드라마에로 빨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도 우리처럼 해서는 아예 등장인물을 일정 거리만큼 밖으로 떼어내서 물러나게 만들어 놓고 광산촌의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거기에 부언 설명하는 것으로 멈춰섭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이 두 번째 영화까지는 성공했지만 끔찍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를린 리포트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인물들은 전형화에 빠져들어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저 하나의 기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남매,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양부, 거기에 개입하는 감독의 자아로서의 주인공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놓고 마치 게임의 규칙처럼 원칙에 의해서 그려나갑니다. 이것은 영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도표에 가깝게 보일 정도입니다. 여기에 남는 것은 미장센뿐이며 거기에 담겨야 될 감정은 모두 증발해버립니다. 이것이 박광수 감독을 불안하게 쳐다보게 만드는 것인데 그 후 박광수 감독이 기획하고 있는 영화가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큐멘터리인 들어보셨죠? 사우스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 임초로 좋아하세요? 임초로 씨의 그 섬과 가장부도회를 두 편을 한데 합쳐서 그 섬에 가고 싶다라는 영화를 준비하는데요. 이 두 편은 거의 동시에 93년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우스라는 이 영화는 영국의 그 채널4라는 그 BFI라는 영국 영화 연구소에서 그 자본을 대는 그래서 텔레비전 틀면은 거의 하루 종일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보여주는 그 채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빨리 좀 그런 채널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그냥 영화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본을 전 세계의 영화 감독들에게 투자하여서 영화를 만들어 다시 세계에 보급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그 채널4의 자본으로 박광수 감독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고향인 북한을 찾아갑니다. 북한에서 영화를 찍는 건가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북한의 고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도큐멘터리로 찍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전적인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자전적이면서 아버지 세대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며 또한 박광수 감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갈 수 없었던 고향을 찾아가는 자기의 근원을 찾아가는 얘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과 어울리게 그 섬에 가고 싶다도 장례식을 통하여 해방 후에서 6.25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전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박광수 감독은 사회 현장이라는 개념에서 역사극이라는 세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영화가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별도로 하고 그의 영화적 사고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장선우 감독이 있습니다. 장선우 감독은 누구보다도 드라마에 튼튼합니다. 그는 드라마에 아주 능통합니다. 그는 이 MBC 그 텔레비전에서도 일을 했었는데요. 그는 그 직접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영화 감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 영화계에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그가 감독이 된 후의 세계는 철저하게 코미디 영화 감독의 세계입니다. 그가 영화를 찍는 무기는 바로 풍자와 아이러니, 패러디에 있습니다. 장선우는 아주 드물게 한국 영화 감독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진짜 희극이 사실은 비극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드문 작가입니다. 그는 그 서울예수 성공시대 웅뱀의 사랑을 연속으로 찍었는데요. 이 영화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리얼리즘에 극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리얼리즘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물어봄을, 그 질문을 그는 웃음으로 답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웃음은 이제 공격적이고 또 한편으론 위로가 되며 그리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조건이 어떤 것인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경마장 가는 길에서 이것이 뒤틀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경마장 가는 길은 그 소설도 읽어보셨어요? 예. 저는 이 소설 사실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소설인데요. 네. 그 경마장 가는 길이라는 이 영화는 지금까지 장선우가 만든 영화 중에서는 최고 걸작이지만 또한 그의 영화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경마장 가는 길의 가장 훌륭한 점은 이 영화가 포스트 모더니즘 논쟁을 불러일으킨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이라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전혀 관계없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쵸. 그는 리얼리즘으로 영화를 찍어 나갑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공격이고 때로는 위로였었던 그 웃음이 자조적인 웃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적이고 자기 공격적이고 그리고 결국엔 자기 파멸적인 웃음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웃음이 형식만 남고 그 기반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반의 상실이 지금 준비 중인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이 끝나기 전에 볼 수 있을 고은시 원작의 화엄경에 가면 저는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이 영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성공적일 수도 있고 실패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리얼리즘에서 시작해서 추상적인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상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면 장선우 감독의 힘이었었던 그 웃음은 즉 어떤 형태로든 그 웃음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 웃음은 그 얼마만큼 공허한 웃음에 지나지 않게 되겠습니까? 장선우 감독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형식적인 웃음에 빠져들어가 점점 더 서구적인 영화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선우 감독의 화엄경은 새로울 것인가? 저는 거기에 심각한 의문을 표명합니다. 글쎄요, 아직 화엄경 그 영화가 개봉되지 않았고 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요. 그 젊은 감독을 사랑하고 또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5명의 젊은 감독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셨는데요. 4명이었던가요? 이들은 모두 참 그 성과도 빛나는 성과가 많았어요. 하지만 앞으로 그들에게 버는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성희 씨가 한번 그 끝을 맺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죠. 이 4명의 감독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인 결론을 끌어내긴 했지만 사실은 좀 전에 정은이만께서 얘기하신 대로 바로 그것은 제가 사랑이고 이들이 한국 영화를 짊어져야 될 감독들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감독들이 저는 점점 더 서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근심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감독들이 한국 영화를 중심에 놓고 한국적인 사고를 끌어들이고 한국적인 작가주의를 세워나가고 한국 영화의 미학을 이들이 세우려 할 때 비로소 한국 영화가 풍요로워질 것이지 이들이 세계 영화제를 목표로 상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되고 세계 영화제 나가 출품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리고 얼마만큼 자기들이 현대적인 사고, 포스트 모던한 사고를 하느냐 쪽으로 끌려 들어간다면 사실은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함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1993년은 아마도 이 감독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지나가야 되는 통과 제의가 될 것이며 여기서 실패한다면 2001년의 한국 영화는 대단히 빈곤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FM 영화음악의 애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감독들을 성원을 하고 또 우리가 한국 영화를 아껴야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돼요.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이 이 영화들을 보시고 걸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친구분 데리고 한번 꼭 더 보러 가셔서 한국 영화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영화 웨스턴 애버뉴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김수철이 음악을 맡았습니다.
같은 또래의 천재 피아니스트 소녀를 만나면서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한 동경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죠.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의 미묘한 심리, 그리고 샤를로트 갱스브로의 매력이 잘 표현됐던 영화였습니다. 귀여운 반항아 중에서 사라베르 깨띠아모,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이탈리아의 리키엔 포베리의 노래였습니다. 엽서가 오는 양상을 보면요, 참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이 인해전술이에요. 인해전술하면 퍼뜩 떠오르는 게 대구 덕원고등학교 2학년 2반 학생들인데요. 이번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여학생들이네요. 오혜정, 이정연, 허윤정, 김경아, 윤유리 학생, 이 5명의 친구들이 영화를 함께 봤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인데요. 그 중에서 타라의 테마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스탠리 블랙이 지휘하는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타라의 테마였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 3동의 박현정 학생, 껌 고맙습니다. 껌 한 개는요, 아까 전에 정성희 씨가 맛있게
씹으시면서 돌아가셨고요. 나머지 하나는 제가 밖에 계신 분들과 갈라서 맛있게 먹을게요.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중국 영화 비정성시 중에서 페이칭 정실 슬픔의 도시 테마 들려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도화일동의 김희성 씨도 함께 들어주시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